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왔을 때 노트북이 있어서 아, 오늘은 USB만 가져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성재 교수님 노트북이었나 봐요, 아마. 어, 제가 약간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음, 오케이, 그냥 합시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블랙홀 미케닉스 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네, 그 전에 저번에 스페셜 렐러티비티 얘기했는데 그거를 잠깐 조금만 더 하면 스토리가 완성이 되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저번에 중요한 발견이 뭐였냐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거리 구조가 단순하게 거리와 시간의 흐름이 독립적으로 불변인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뮤온 디케이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면 아니면 직접 시계를 재서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사는 시공간의 거리 구조는 공간적인 간격과 시간적인 흐름이 이와 같이 서로 복합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조합이 불변인 그런 시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특상대성 이론의 모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성질이 다 유발되고 특히나 이제 이런 특상대론적 시공간, 다시 말하면 로렌치안 민카우스키 매트릭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어떤 물체의 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할 때, 이게 빛의 속도 근처로 가면 점점 많은 일을 해줘야지 카이네틱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빛의 속도를 넘어가는 그런 속도를 물리적으로 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코저 스트럭처가 빛의 경로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정보 전달이 빛의 속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유한한 속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상드론적인 시공간에서 모든 물질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리에 대한 이론도 거기에 맞게 수정이 돼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 미케닉스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전자기학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도 수정이 필요하겠죠. 뉴턴의 중력 이론이. 왜냐하면 여기에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저 안드로메다에 있는 어떤 물질을 내가 없애면 즉각적으로 이것을 그 물질에 의한 중력 가속도가 0이 돼버려요. 그게 이제 뉴턴의 중력 이론이죠. 근데 그렇다면 무한대 속도를 갖는 정보 전달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한 거는 1914년, 1905년에 특상대성 이론이 나왔죠. 그래서 중력에 대한 수정을 하려는 게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추가적인 텀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mass density 대신에 매터의 스트레스 에너지 모멘텀 텐서를 기술하는 놈의 트레이스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중력 이론이다 해서 저게 파이가 중력 포텐셜이에요. 중력 포텐셜만 알면은 이 물질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중력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이론은 물리적인 정보 전달이 잘 아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 숫자 C라고 표시한 그것에 의해서 제한이 돼요. 그게 프로파게이션 스피드예요. 그러니까 특상대론적 시공간의 코저리티도 만족을 하겠죠. 저걸 C로 잡으면 어쨌든 빛의 속도로 잡으면 빛의 속도보다 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수정 중력 이론, 뉴턴의 중력 이론을 제시를 했고, 그럼 저게 맞느냐 틀리냐는 관측을 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실험을 통해서. 그런 와중에 아인슈타인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등가 원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면은 1907년이었어요. 특상대성 이론 발표하고 나서 2년 후. 그리고 이런 수정 중력 이론이 나오기 훨씬 전에 이 등가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 등가 원리는 다른 게 아니고 이겁니다. 아인슈타인도 특상대성 이론을 찾아낸 사람이니까 당연히 뉴턴의 중력 이론도 수정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중력 현상의 질량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있는 다른 물체의 운동. 이것이 특수상대론적인 시공간에서, 다시 말하면 편편한 시공간에서 어떤 식으로 수정이 돼야 되느냐를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 와중에 어떤 걸 문득 발견을 하게 되냐면 1907년 침대에서 아마 자려고 했을 때 뭐 발견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자연학화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지구 중력장하에서 그냥 낙하 운동을 한다고 해봐요. 가만히. 그럴 경우 질문이 여기 내가 물탱크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물의 수면이 이렇게 수평인 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의 수면이 이 자연낙하하는 동안 이렇게 평평한 걸 유지할까? 아니면 뒤로 밀려날까요? 뭐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그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면에 지상에서 서 있으면 이 자연낙하하는 놈의 속도는 계속 증가해요. 우리가 지표 근처에서는 등가속 운동이라는 걸 알고 있죠. 점점 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기에 자연낙하하는 사람은 가속 운동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겠죠. 그러면 가속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버스가 출발할 때 핸들이 뒤로 가는 것처럼 근데 버스가 일정한 속도로 가면 핸들은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고 있냐면은 등속 운동은 그 자신이 내가 등속 운동하는지 정지해 있는지 이거를 구별을 못 한다는 게 이제 상대성 원리예요. 그게. 그런데 가속 운동은 내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자신이 물 땡겨 놓고 물이 뒤로 밀리냐, 손잡이가 뒤로 가냐, 앞으로 가냐 이런 걸 통해서 이 버스의 나 자신의 가속 운동을 나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갖다 놓고 여기를 했을 때 이게 가속 운동이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도 자기가 가속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때 당시. 근데 아인슈타인은 정말 그런가를 보니까 얘가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 때 물도 보면은 물의 모든 입자들도 같은 크기로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 보면 같은 거로 놓을 경우에 가속도가 똑같죠. 물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이게 비교적 작은 개라 그러면. 그러면 물이 뒤로 밀릴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게. 그렇다 그러면 자연낙하하는 사람이 여기 쇠구슬을 갖다 놨든 깃털을 갖다 놨든 이게 그냥 자기 옆에서 처음에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같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낙하하는 사람은 저 지구에 의한 중력을 못 느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표현도 무게를 못 느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게 이제 우리가 적어도 관성 질량하고 중력 질량이 같다 그러면 물탱크의 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 그러면 자연낙하는 가속 운동이 아니고 관성 운동일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어쨌든 저게 관성 운동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운동하는 사람이 자기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관성계하고 구별을 못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 지상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자연낙하 하는 거예요. 구슬도 떨어지고 깃털도 떨어지고 사람도 여러분도 떨어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관찰자예요. 여기 지표면이고 여기. 그런데 이 떨어지는 자연낙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옆에 있던 구슬과 깃털이 다 가만히 있고 요거 다 관성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이 관찰자가 자기한테로 온단 말이야. 나는 가만히 관성 운동에 앉아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자꾸 가까워져요. 얼마나 가까워지나 봤더니 등가속 운동이야. 그게. 그래서 자연낙하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구슬하고 쇠구슬하고 깃털도 가만히 있고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거는 관성계니까 편편한 시공간일 거예요. 특상대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 그리고 밑에 있는 지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어떤 가속도로 오는데 아마 이 경우에는 중력이 G라 그러면 마이너스 G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자연낙하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겁니다. 중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상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자기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등가속 운동으로 자기한테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빛을 한번 쏴봐요. 그러면 자연낙하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빛이 편편한 시공간이니까 그냥 직선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아무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상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왼쪽에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출발하기 이쪽으로 가면 이게 올라가니까 여기 창문이 있다 그러면 요거다 밑에 있는 창문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는 빛의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빛은 뭐 다른 빛을 사용한 거 아니고 똑같은 빛의 경로인데 이런 결론을 얻게 돼요. 저 지구 근처에 빛의 경로가 과연 저렇게 점선처럼 직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와 같이 이런 운동을 할 것이냐 봤을 때 이 둘이 구별이 불가능하니까 이게 맞을 거란 말이에요. 지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을 때 주위에 시공간이 있는데 그 시공간이 편편한 건 줄 알았다고요. 그랬더니 빛이 쏴봤더니 그렇지 않고 빛이 휘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뉴턴의 절대 시공간하고 특상대론적 시공간에서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물체의 존재에 무관하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이 등가 원리만, 요것만 자연낙하하는 사람이 관성계다. 이것만 알고 나면 그러면 그 결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물체가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있거나 중력장에 있는 속에서는 여기에 시공간이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공간이 변형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휘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물질의 상태나 물질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마찬가지로 주위의 시공간이 그거를 반영을 하겠죠. 휘어진 게. 그래서 더 이상 시공간 거리 구조는 로렌츠엄 민카우스키 메트릭 구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기술하는 게 이제 메트릭 텐서예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디펜드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반적으로 10개의 어떤 언노운 함수로 휘어진 걸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공간에 물질이 있으면 없으면 편편한 시공간이 될 거고 일단은 있으면 저렇게 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게 어떻게 휘어지는지 주어진 물질 분포에 대해서 그걸 결정하는 원리를, 이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매트릭 텐서 G민율을 결정하는 그런 방정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게 정말 꽤 오래 걸렸어요. 등가 원리는 1907년에 발견했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 상대로는 1916년에 나왔죠. 그래서 거의 10년 정도 그 방정식을 찾아내는데 시간을 쏟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년 동안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물론 10년 내내 저것만 하지 않았죠. 그렇긴 하지만 틈틈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시한 게 찾아낸 게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질 분포가 있을 때 휘어지는 시공간이 G민유가 이 방정식을 통해서 결정이 될 거라는 걸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저거를 그러면 진짜 맞는 이론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뉴토니언 리밋에 가면은 저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유추해낼 수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태양의 운동, 태양계의 운동 이런 걸 통해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저게 검증이 돼가고 됐었던 거죠. 여기. 이제 됐고 저거를 이제 일반 상도론이라 부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저놈은 중력적인 인력 현상을 뉴턴처럼 이 물체의 고유한 그런 질량이라는 성질에 의해서 힘의 제곱으로 힘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물체가 있으면 주위의 시공간을 휘게 하고 그 휘어진 시공간에 있는 물체의 운동은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악화 운동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오드식을 따른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이론이 완전히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라이즈 그래비티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별이 있을 때 별의 저게 어떤 꽉 서로 잡아다니니까 저런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걸 뉴턴 그래비티로 풀어서 볼 수도 있고 별의 평행 상태를 일반 상대론으로 풀어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뉴턴 그래비티로 하면 기본적으로 저게 계속 서로 잡아다니는 텐데 맡고 있는 거는 내부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쉘이 저 구각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보면 압력이 이 구각이 여기 있다는 밑에서 밀고 위에서 밀고 사방에서 밀겠죠. 근데 위에서 미는 것보다 밑에가 크니까 넷 포스는 위로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잡아다니니까 밸런스를 이뤄서 어떤 평행 상태를 이루죠. 그게 이겁니다. 어떤 구각의 반경 R인 구각의 압력 차이가 중력하고 같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뉴턴 그래비티에서 밸런스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면 일반 상대론적 관점에서 저 이퀘이션을 저기다 적용시켜 보면 이 밸런스 이퀘이션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치 질량이 더 있는 것처럼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반경 R 안에 있는 총 질량이 늘어난 것처럼, 그리고 R제곱분의 1이 아니라 분모가 작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큰 그런 뉴턴 그래비티 관점에서 보면 더 큰 중력을 안쪽으로 잡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상대로는 태양을 풀었다 그러면, 아니면 별을 풀었다 그러면 훨씬 더 강한 인력 형성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그런 별이 가능할 거예요. 거기에. 압력으로 못 막으면 저 태양은 계속 수축하겠죠. 뉴턴 그래비티에서는 저기서 평형을 이룰 수 있지만 일반 상대로서는 더 수축이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압력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축해서 굉장히 컴팩트한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겠죠. 뭐야? 요거 같네요. 예. 요거는
센트럴 오브젝트의 태양 같은 그 근처에 같은 지점에서 같은 초기 블라스터를 가진 놈이 있을 때 뉴턴 그래비티라면 이렇게 케플러 모션을 한다고 했을 때 저런 여기가 요 센트럴 오브젝트에서 여기가 휘어졌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자유낙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 빨간색이나 초록색으로 운동이 일어납니다. 테스트 매스가. 스몰 m이 저런 별의 반경, 별 내부에서 반경 R이 있을 때 그 R 안에 들어있는 토탈 매스야. 예. 요거 제가 잘못했어요. 여기 M이 들어가요. 예. 로하고 M. 예,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량 두 개 곱해줘야 되는데, 빠뜨렸어요. 잘못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여기 궤도 운동을 볼 때, 뉴턴 그래비티보다는 훨씬 강한 그런 인력 현상이 일어난다.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뉴턴 중력보다는 훨씬 재밌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뉴턴 중력에서는 케플러 모션이 이 구속 운동이나 엘립틱 모션이나 아니면 이게 플라이바이 하는 그런 쌍곡선 운동이나 이거로 다 결정이 돼 버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빙빙빙빙 돌다가 튀어나오는 저런 운동도 가능해요. 센트럴 오브젝트가 회전을 하게 되면 여기. 하여튼 그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저 일반 상대론에서 굉장히 강한 중력 현상이 일어나니까 별의 일생을 살펴볼 때 질량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지긴 하지만 굉장히 큰 질량을 가진 별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중력 현상이 중력적인 그런 인력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막지 않으면 얘는 계속 쪼그라들기 시작할 거예요, 수축을.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막는 메커니즘이 뭐 핵융합이나 아니면 그것도 지나고 나면 일렉트론의 퀀텀 디제너러시 프레서, 그것도 모자라면 뉴트론의 디제너러시 프레서, 이런 것들이 막아낼 수가 있는데 별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져요, 컴팩트하게. 근데 그것도 못 막으면 결국은 그냥 콜랩스를 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블랙홀이에요. 여기. 그래서 모든 질량이 센트럴 리전으로 다 가버려요. 그랬을 때 주위가 휘어진 양상이 많이 달라질 텐데 그 달라진 거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어스트로피지컬한 블랙홀의 생성 메커니즘이고, 저 블랙홀은 이미 많이 발견이 됐고, 엑스레이 옵저베이션을 통해서도 최근에는 중력파 검출을 통해서 약 한 300건 이상이 되는 그런 블랙홀이 관측이 됐습니다. 여기. 자, 저거는 이제 어스트로피지컬한 블랙홀이고, 일반 상대론의 아인슈타인 중력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이런 블랙홀 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어차일드 매트릭 스페이스 타임이죠. 그래서 베큐um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푼 거고, 그래서 여기 물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베큐um이에요. 그 다음에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내부 영역이 스페리컬 시메트리를 갖는 그런 물질 분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거기도 베큐um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위의 시공간도 저런 시메트리를 만족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시공간 휘어진 것도 구대칭이 되도록. 그럼 활용하는 게 결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언노운 펑션이 있는데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면 이게 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는 다 C는 빛의 속도고, unknown 상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M으로 표시된 겁니다. 저 M은, 여기가 이제 방정식이 2차니까 인테그레이션 콘스턴트가 하나 있는 건데 그거를 표시한 거예요. 근데 M으로 표시한 이유는 센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별의 질량 M을 갖는 놈이 있다 그러면 바깥의 지오메트리가 똑같아요. 이거하고. 근데 바깥의 그 상수가 결국 이 별의 질량하고 매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걸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별의 센터에 아무 별이 없는, 포인트 매스 같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보통 포인트 매스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포인트 매스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 인테그레이션 콘스턴트는 뭘 피지컬리 의미하냐 하면, 이 시공간 전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ADM 에너지요. 아마 이필진 교수님이 어느 정도 이걸 다뤘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예, 넘어가도록. 별 서피스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거로 했을 거예요. 저거요, 저 아래요. 이게 만약에 별일 경우. 예, 별일 경우는 그냥 중심별의 질량을 나타내는 그런 상수가 되고, 별이 아닐 경우 별이, R0가 별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공이에요. 그럼, 이걸 보면은 여전히 휘어져 있어요. 커베처를 구하면 R이 작아질수록 커베처가 자꾸 커져요. 근데 뭐 물질 가상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꽉 휘어진 그 시공간 자체가 자기 자신을 묶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로는 물질이 없더라도 시공간의 커베처 자체가 자기 자기를 묶으면서 주위에 이벤트 호라이즌을 만드는 그런 오브젝트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솔리토닉 오브젝트, 뭐 컨파인드 오브젝트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시공간이 1916년에 일반 상대론이 나왔을 때 바로 몇 달 안 돼서 이런 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그리고 저 해는 빨리 나왔는데 이 해가 기술하는 시공간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는 한 45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매트릭이 기술하는 시공간을 이해하는 데는 그게 이제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저 시공간을 제대로 이해하게 됐는데 바로 크루스카라고 째크레라는 사람이 1960년이죠. 네. 그때 좌표를 새로운 좌표를 도입을 했어요. 라지 T하고 라지 X라는 거를 스몰 t하고 라디얼 코디네이트 R 대신에 도입해서 저런 식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 거리 구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R은 라지 T와 라지 X의 함수고 저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매트릭이 기술하는 시공간을 잘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R이 2M일 때인데 매트릭 컴포넌트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반경 아래서 각도 방향, 세타, 파이 방향도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어요. 밑으로 떨어질 테니까 우주선의 연료를 막 뿜으면서 가만히 R이 일정하게 유지를 해요. 그거 내 시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시계를 보면 여기서 얘기해 주는 게 여기 ds 제곱이 요것만 남죠. dr 다른 거 다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ds 제곱이 내 시계에 가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플러스하고 스퀘어 루트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델타 t만큼 변했을 때 보면 이게 1보다 작으니까 점점 r이 2m 쪽으로 가면 시간의 흐름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천천히 흘러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R = 2m에 가면 시간이 안 흘러가요. 여기.
이런 이상한 성질부터 시작해서 알리코 2m이라는 서피스에 빛을 쏴보내면 t라는 시간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알리코 2m 서피스에 우리 접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대로 된 해석은 1960년에 와서야 알게 됐고 그게 이거예요. 라지 T하고 라지 X라는 거 도입하면 그 알리코 2m이 매트릭이 싱귤러였었는데 이게 0이 되거나 여기가 무한대가 되거나 근데 여긴 그런 게 없죠. 알리코 2m이 레귤러해요. 여기도 그런 게 없고. 네. 그래서 저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요 시공간의 성질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요거는 아마 이피준 교수님께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빛이 가는 경로를 쫙 살펴보면 이 라지 T, 라지 X 코디네이트 차트에서 항상 45도로 가게 돼요. 보면 그래서 이게 이 시공간의 코저 스트럭처구나. 그리고 알리코 콘스턴트라는 라인을 그려보면 알리코 콘스턴트는 저기 왼쪽이 상수죠. 그래서 R이 2m보다 클 때는 이런 쌍곡선이 만들어지고 R이 2m보다 작으면 왼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런 쌍곡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R 이퀄 콘스턴트고 여기가 R 이퀄 2m이고 여기가 R 이퀄 2m보다 작은 어떤 콘스턴트 R이에요. 그리고 R 이퀄 제로는 여기 꾸불꾸불하게 된 요거로 표시한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알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가면 이렇게 이동을 할 테고 광불 안으로 계속 움직일 테니까. 근데 R 이퀄 2m에 가버리면 2m 서비스 자체가 빛이 가는 경로예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만 갈 수가 있으니까 바깥으로 못 나가죠. 바깥으로 나가려면 빛의 속도보다 넘어야 되고. 그래서 저게 소위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그런 서피스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R 이퀄 제로에 아까 계산은 안 했지만 커베처를 계산해보면 저기서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커베처 싱귤러리티가 R 이퀄 제로에 있는 거고 광불 안쪽으로 가는 게 미래로 가는 건데 여기서 보면 광불 안쪽이 미래로 가는 거예요. R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R이라는 좌표는 더 이상 공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양이 아니라 시간이 어떻게 다른가 시각을 나타내는 그런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R 이퀄 제로가 이런 구면 안에 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공간적으로 자꾸 센터가 나오죠. 그게 아닌 겁니다. R 이퀄 제로는 공간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미래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블랙홀이라 그러는데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시간이 흘러가다가 커베처 싱귤러리티 만나니까 더 이상 시간이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R 이퀄 제로라는 시간에서 시간이 더 이상 끝나버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M이 포인트 매스 아니냐 센터에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게 R 이퀄 제로에 있으면 이 바깥에 전혀 영향을 못 줘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포인트 매스처럼 바깥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공요를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 매스를 해석하면 이런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의 어떤 미래에 있는 놈이 어떻게 과거에 여기에 영향을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슈어차일드 매트릭에서 M을 포인트 매스를 해석하는 건 전혀 잘못된 해석이에요. 예. 자, 그건 그렇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펜로드 다이어그램이죠. 저걸 블랙홀 영역이라고 그러고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안에 있는 정보가 바깥으로 못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블랙홀 영역이라고 그러고 그거의 바운더리를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블랙홀 안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아리코 2m까지는 공간적인 이동이지만 2m에서부터 이쪽은 시간이 그냥 미래로 흘러가는 거로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공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간적인 거는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그러면 그 점이 t 값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공간이 무한히 많아요. 그러니까 컴팩트한 공간에 무한한 최적을 갖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예. 자, 저거는 이제 이상적인 슈월차일드 매트릭이 기술하는 그런 시공간이고, 실제로 저 매트릭이 기술하는 실제적인 어스트로피지컬한 시츄에이션에서의 상황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일 겁니다. 이렇게. 저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깔려 있고 이것들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압력으로 막다가 상당히 오랫동안 평형 상태를 유지하다가 연료가 다 소모가 되면 그러면 더 수축하겠죠. 아니면 디제너러스 프레서, 퀀텀 프레서가 여전히 밸런스를 못 이루면 그냥 수축을 계속 할 겁니다. 인력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수축을 할 텐데 그때 어느 순간 빛을 쏜 것이 여기서 빛을 쏜 것이 이렇게 가다가 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어느 순간 쏜 빛은 바깥으로 못 나가고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요 서피스가 바로 빛이 더 이상 바깥으로 못 나오는 그런 경계면이 될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쪽에서는 여기는 막 컬렉스하니까 다이내믹한 영역이지만 이쪽으로 가면 더 이상 다이내믹한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스태틱한 시공간의 매트릭도 안 변하고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스페리컬 시메트리 가지면 여전히 여기 스페리컬 시메트리가 있을 거고 그러면 저 영역이 바로 슈월차일드 매트릭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 사건 지평면을 직관적으로 보면 센트럴 리전에 굉장히 커베처가 크니까 거기서 멀리 벗어나면 그냥 45도로 빛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안쪽으로 쏟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아리코 저 센트럴 영역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바깥으로 나가기가 힘들어져요. 이 광불이 점점 기울어져요. 그러다가 여기쯤 가면 어느 순간 광불이 딱 세워져 버려요. 그럼 빛이 아래 안면하는 이렇게 경로를 이동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쏜 빛은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더 안에 들어가면 여기에 더 기울어질 거고. 그러니까 여기 미래예요, 여기가. 아리코 제로가 미래잖아요. 시간. 네. 그리고 저게 바로 코저럴리티의 경계면이 되는 겁니다.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오지를 못하는. 여기.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빛이 나가려고 하는데 중력이 너무 강해서 못 나게 끌어잡아 다니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거기. 근데 저게 그겁니다. 그냥 저기 센트럴 영역에 뭐가 블랙홀 같은 게 있는데 사건 지평면 바깥에서 빛을 쏘면 빛이 이렇게 나가요. 바깥으로. 근데 알고 2M 서피스에서 프레쉬를 빛을 쏴버리면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저렇게 계속 저기 있는 겁니다. 이게 저 빨간 게 빛을 나타내요. 빛의 경로는 계속 알고 2M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게. 그래서 저런 상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저 왼쪽이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한 거를 아까 이제 펜롤즈 다이어그램으로 슈월차일드 매트릭이 기술하는 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저 어너더 유니버스까지 다 기술하는 그런 코오디네이트 차트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공간이 슈월차일드 매트릭이 기술하는 시공간은 저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유니버스, 어너더 유니버스, 블랙홀 영역, 화이트홀 영역. 이게 슈어차일드 매트릭이 기술하는 실제 시공간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어스트로피지컬한 블랙홀은 초기의 시작이 어떤 물질로 시작하죠. 물질의 분포가 있는데 여기 모여 있어. 그럼 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런 영역이 없는 거죠. 처음부터. almost regular한 almost 민카우스키 매트릭이 갖는 그런 스페이스 타임인데 여기 메타가 좀 있었고 여기 좀 휘어져 있는 거죠. 이 주위로. 그게 어스트로피지컬한 블랙홀이 기술하는 그런 시공간일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옛날 거 카피했더니 자꾸 예. 그래서 요게 우리가 실제로 어스트로피지컬한 블랙홀의 초기 상태는 almost flat한 그런 백그라운드 스페이스 타임에서 어떤 영역이 있던 물질들이 점점 수축을 해서 여기 커베처가 자꾸 커지는 거죠. 주위로. 그래서 수축을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이벤트 호라이즌도 이렇게 팝업이 되고 발생이 되고 요 뒤는 이게 스피리컬 시메트리 가지면 슈어차일드 매트릭으로 잘 기술되는 그런 시공간이 되겠죠. 예. 저거를 펜롤 다이어그램으로 저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웃사이드는 이렇게 기술이 되고 여기가 널 인피니티, 슈라이 플러스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널 패스트 널 인피니티, 슈라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공간의 끝, 저쪽 스페셜 인피니티. 그 다음에 이제 저기 R=2m 해야 되는 곳이 호라이즌이 이렇게 되겠죠. 저기가 시간의 끝, 퓨처 인피니티. 이렇게. 그리고 요거 들어가면 저 블랙홀 영역이 될 텐데 그게 이렇게 되고 R=0에 시간의 끝이 커베처 싱글레이트가 저기 있어서 시공간은 더 이상 익스텐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따라가면 물질은 별의 서피스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슈어차일드 매트릭을 갖지만 이 물질 안에 여기에 매트릭은 거의 레귤러해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싱귤러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에서 블랙홀이 엔트로피를 갖고 있다 이런 주장을 먼저 했는데 요거의 물리적인 근거를 호킹이 제시를 했죠. 그래서 호킹이 한 게 뭐냐면 사실 이거예요. 이런 시공간에서 나중에 블랙홀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이 오브젝트가 진짜 엔트로피를 갖는 어떤 물체라면 라디에이션을 할 거다. 그거가 아무도 그 증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킹이 해본 건 뭐냐면 여기에 퀀텀 필드가 깔려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클래시컬리는 뭐가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게 코저얼 바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시컬 매터만 가지고 뭐가 나오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당연히 안 나오겠지. 코저얼 스트럭처 자체가 이러니까 항상 광불 안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한 가지 가능성은 퀀텀 필드, 퀀텀 매터를 여기다 하나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 시공간 자체의 퀀타이제이션에서 뭔가 모든 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못하니까 모르니까 1차적으로 그냥 클래시컬 그러니까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는 스페이스 타임은 클래시컬리 놔두고 퀀타이즈 안 하고 대신 요 위에 퀀텀 필드가 퀀텀 매터가 있다. 그래서 퀀텀 매터가 어떤 비헤비어를 하느냐 그거를 살펴본 거예요. 호킹이. 그래서 결국은 요런 슬라이스에서 이런 타임 슬라이스에서 퀀텀 필드가 있다고 하고 요 퀀텀 필드의 퀀텀 스테이트는 뭐냐? 백큐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원래. 백큐이 아니면 뭔가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의해서 여기서 라디에이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백큐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발부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백큐음 스테이트가 여기서 보니까 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큐음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퀀텀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백큐음 스테이트 들여다보니까
그게 백큐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서멀 스테이트처럼 그렇게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스폰테니어스리 라디에이션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스티뮬레이티드 라디에이션이라. 그거를 호킹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그런 퀀텀 레벨의 피나모나가 블랙홀 스페이스 타임에서 있다. 그리고 저기서부터 이제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의 정당한 물리적 근거가 되고 그거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퀀타이즈 하고 싶어부터 해서 한번 그걸 보고 싶었던 거고 그 제대로 못하니까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 블랙홀 엔트로피를 한번 카운트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스트링 시어리나 이런 데서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 그걸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되는 블랙홀이라 하면 실제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데 요거는 되게 어려워요. 여기에 매트릭은 모르잖아요. 뭐가 돼 있지? 알 수 있으려면 뉴메리컬 캘큘레이션밖에 못 해요. 오케이? 근데 저런 거는 굉장히 쉬워요. 애널리틱 솔루션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블랙홀 솔루션에 대해서 많이 한번 퀀텀 필드도 다뤄보고 여러 가지를 다뤄보죠. 일단. 근데 머릿속에는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참고로 요거는 슈어차일드 매트릭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매트릭 라인 엘리먼트죠. 근데 소위 에딩턴 핑케슈타인 매트릭이 TR 대신에 VR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디파인된 VR을. 그러면 이렇게 바뀌고 여기다 좀 전에 봤던 크루스칼 제크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라지 T, 라지 X라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소위 아이스트로픽 코디네이트라 해서 R 대신에 새로운 라디얼 코디네이트 로를 쓰는 겁니다. 근데 R 제곱이 이 구면의 면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로 제곱이 구면의 면적을 나타내지 않고 요거 전체의 제곱이 구면의 면적을 나타내는 그런 라디얼 코디네이트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이소트로픽 코디네이트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극골이잖아요. 스피어에 가장 편한 이게. 근데 저 로는 블랙홀 안쪽의 기술을 못해요. 이게. 그건 그렇고 최근에 글루스트란 페인랩이라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좌표라는 거는 인트리식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좌표가 어느 하나 주어지면 거기에 너무 현혹되면 한 40년 동안 슈어차일드 매트릭을 이해 못했던 것처럼 잘못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거는 어떤 좌표계를 쓰든 간에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요. 코저 스트럭처가 어떤지. 그러면 그건 피지컬한 겁니다. 예? 극단적으로 이런 코디네이트 시스템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유가 낙하하는 사람이 봤을 때 슈어차일드 매트릭은 플래시일 거란 말이에요. 저것도 맞아요. 다만 저 TX라는 XYG라는 좌표는 좁은 영역에서만 만족되지 이게 확장을 하려면 더 이상 만족되지 않는 그런 매트릭일 겁니다. 여기 추가적인 텀이 더 쭉 나오겠죠. 자, 저게 이제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에요. 저희 로컬리는 항상 플랫하다는 게. 이번에는 아예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을 저런 TR 좌표계에서 언노운 펑션을 놓고 풀지 말고 이런 데서 여기 언노운 펑션 f of large tx, g of 뭐 이렇게 놓고 풀면 그럼 솔루션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함수가 애널리틱한 폼으로 안 나올 겁니다. 그게 문제지. 네. 자, 요번에 이 매트릭은 이것도 역시 백큐움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차지가 없으면. 네. 잘 아는 소위 뉴만 클래스의 솔루션인데
블랙홀이 차지를 갖고 있어요. 차지를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차지 갖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 차지가 이렇게 튕겨 나갈 거예요. 그런데 중력이 있으니까 또 자유낙하할 테니까 이게 또 잡아다니고 그런 겁니다. 차지도 블랙홀이고 그 다음에 블랙홀이 회전하는 게 대부분의 어스트로피지컬 오브젝트는 다 회전이 있죠. 지구나 태양을 포함해서. 그래서 회전까지를 갖고 있는 이렇게 ADM 에너지, 그 다음에 앵귤러 모멘텀, ADM 앵귤러 모멘텀입니다. 이것도 역시 글로벌리 전체 스페이스 타임의 앵귤러 모멘텀으로 정의되는 그런 양이에요. 이렇게 오브젝트 진짜 이렇게 별처럼 구슬처럼 팽이처럼 도는 그런 앵귤러 모멘텀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차지, 세 개의 파라미터로 캐릭터라이즈 되는 그런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스페이스 타임 솔루션입니다. 이게 로테이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찾기가. 1963년에 찾았잖아요. 차지드는 바로 찾았어요. 1916년, 1918년. 슈어차일드 매트릭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요것만 좀 바뀌어서 됐죠? 베큐um 이퀘이션은 아니에요.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가 바깥에 있으니까. 여기. 근데 차지 없고 로테이션이 추가된 거. 그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풀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뉴만과 그 학생들이 이 둘을 결합해서 푼 게 2년 후에요. 1965년. 네. 요게 여러분 이제 재밌습니다. 요거하고, 요게. 블랙홀 서머 다이내믹스에서 저거로부터 많은 인투이션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차이점이 뭐냐 하면 회전을 한다 그러면 적절한 좌표계를 도입하는데 그 도입이 역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아무것도 안 변해야 돼요. 빙빙 돈다 그러면 물질이 없다 하더라도 센트럴 물질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정한 속도로 계속 두면 여기에 물리적인 상황이 안 변해요. 그러니까 주위의 시공간도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변화가 변화되지 않는 것을 잘 기술하는 좌표를 하나 도입해서 T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럼 매트릭이 T에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게 스태티서티를 나타내는 그런 성질입니다. 근데 이놈이 이렇게 돈다고 하면 주위의 시공간도 이제는 상호작용하니까 같이 따라 돌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드래깅 이펙트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는 방향을 파이를 기술하면 dt, d파이 텀 요 앞에 이게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드래깅을 저거로 잘 기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공간이 자체가 그냥 센트럴 오브젝트 근처에서 빙빙 돌고 있고 멀리 갈수록 이 시공간 자체가 도는 게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스페셜 인피니티 가면 그게 0이고 이게 R이 무한대로 되면 이게 0이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소위 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빙빙 도니까 스페리컬 슈어차일드에는 어느 방향으로 내가 돌려도 물리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는데 이 경우는 한 축이 있으니까 한 방향의 설정을 해줘요. 따라서 이 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도는 이런 회전은 아무 물리적인 변화가 없지만 이 축을 거스르는 북극축에서 남쪽 적도 가고 남쪽 극으로 가는 그 변화를 보면 물리적으로 거기가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건 이제 엑시얼 시메트리만 있다고 하는데 그 북극축에서부터의 위치 변화를 세타라는 좌표를 기술하면 그 좌표를 도입해서 이놈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전히 물리적으로 안 변해요. 그렇지만 정적인 슈어차일드 매트릭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스태틱하다 그러지 않고 스테이셔너리하다고 합니다. 스테이셔너리하고 스태틱하고 차이가 약간 헷갈리는데 스테이셔너리가 여전히 약간 더 넓은 개념입니다.
스태틱은 정말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에요. 정적인. 근데 스테이셔너리는 뭐냐면 움직임은 있어요. 별이 도는 것처럼. 근데 물리적으로 변화는 없어. 별이 돌더라도 주위에 물리적으로 밀도가 똑같은 게 돌면 엑시오시메트리가 있으면 아무 물리적인 변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스테이셔너리라 합니다. 움직임을 허용하되 물리적인 변화는 없는 거. 예? 앞으로 우리가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 얘기하는 많은 블랙홀이 up to stationary 블랙홀이에요. 예. 거기서 대부분 설명하는 만족하는 그런 성질들입니다. 오케이. 이 펜로자 다이그램 보셨죠? 슈어샤드리 매트릭 기술하는 게 요거라고 하면 이거하고 많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우선 호라이즌이 두 군데가 있어요. R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세 개의 파라미터에 의해서 결정되는 저런 겁니다. 그래서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어서 북극에서 적도 쪽으로 가면서 그다음에 남극으로 가면서 커베처가 달라져요. 이게 북극이 더 휘어 있겠어요? 적도가 더 휘어 있겠어요? 여러분의 직관적으로 테스트한 적도가 더 좀 볼록하게 해서 변화가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지오메트리컬리 적도 쪽으로 가면 다를 수 있는데 호라이즌 자체 레디어스는 똑같아요. 각도에 상관없어요. 세타 디펜던스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기 두 개 나오는데 일단은 R 플러스가 R 마이너스보다 커요. 그래서 R 플러스를 아우트 호라이즌, R 마이너스를 인너 호라이즌이라고 해요. 저 호라이즌은 아까처럼 빛을 거기다 쏴보면 저기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안전뱅이처럼. R 플러스에서 빛을 쏘면, 바깥으로 쏘면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 안쪽으로 쏘면 들어가 버리고. 근데 어쨌든 바깥으로 하나 안쪽으로 안 가고 R 마이너스는 거꾸로 안쪽으로 손 놓으면 가만히 있고 바깥으로 손 나가버리고 뭔가 멈춰있는 그런 서피스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널 하이퍼 서피스라고 합니다. 컴팩트 널 하이퍼 서피스가 R 플러스 R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불의 빛의 가능성을 딱 찾아보면 이 커메트릭에서는 그런 서피스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걸 펜롤 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요게 아우터 호라이즌이고 요게 인너 호라이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45도로 빛에 가는 경로에 있죠. 널 서피스입니다. 그 다음에 R 이퀄 제로가 여전히 커비처 싱귤러리티인데 이번에는 커비처 싱귤러리티가 이 스페이스 라이크가 아니고 타임 라이크예요. 네? 양쪽 있고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하고 차지가 M으로 가면 그러면 이 두 호라이즌이 하나가 됩니다. 싱글 호라이즌이 되어버려요. 저 경우를 우리가 익스트리멀 블랙홀이라고 얘기합니다. 익스트리멀 블랙홀. 그 다음에 일반 상도론에서 허용하는 그런 블랙홀은 재밌는 성질을 가진 게 우리가 어떤 물체 팽이 갖다 놓고 그럼 질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를 막 빨리 돌려요. 그럼 앵귤러 모멘텀을 계속 증가시킬 수 있죠. 어느 순간 앵귤러 모멘텀이 m제곱보다 큰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회전을 막 빨리 시키면. 그런데 그런 놈이 컬랩스에서 블랙홀을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블랙홀 앵귤러 모멘텀은 질량에 의해서 어퍼 바운드가 딱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이 어떤 것보다 크질 못해요. 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래서 저런 바운드가 존재하고 만약에 바운드를 넘어섰다. 그럼 어떤 일이 되냐 하면 블랙홀이 없어져요.
네이키드 싱귤러리티는 알코제로에 여전히 있는데 호라이즌이 사라져요. 아까 컴팩트한 그런 널 서피스가 빛의 경로를 계산해 보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네이키드 커버처 싱귤러리티가 그대로 눈에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 나누기 질량, 그거를 질량으로 한 번 더 나누면 그걸 이제 스핀 파라미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값은 숫자로 단위가 없고 0에서 1 사이 값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서 중력파 검출에서 소스의 스핀이 얼마나 크냐 얘기할 때 이 카이라는 요 양으로 잘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관측된 거는 0.7, 0.8 이렇게 1에 가까운 그런 것이 관측이 됐어요. 저렇게 빨리 도는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졌겠느냐, 미스터리어스한 건데, 그래서 하이어러키컬, 단계적으로 블랙홀 두 개가 합쳐져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하나로 합쳐진 놈의 스핀으로 바뀌고, 이놈이 또 다른 놈하고 또 쌍성계를 이뤄서 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하나로 합쳐지면 다시 또 스핀으로 바뀌고, 이렇게 스핀 값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도 시간이 제가 시간을 정말 사용 못해요. 지금 거의 30분 지났죠? 1시간 지났지? 30분 남은 거죠? 오케이. 예, 질문. 그렇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거 볼까요? m이 제로예요. m이 제로. 그러면 그냥 수학적으로는 솔루션이 되겠죠. m은 상수니까. 0도 상수. 네? 그게 이제 뭔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펜로즈가 존재 안 할 거다고 먼저 얘기를 선언을 했어요. 네이키드 싱귤러리티를 갖는 그런 블랙홀은, 그러니까 그런 놈은, 커베처가 어쨌든 드러나는 그런 거는 정당한 물질의 에볼루션으로서 아인슈타인의 제너럴 렐러티비티의 다이내믹스 따르는 그걸 전제로 할 때 그런 거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럼 증명을 해봐라. 증명은 모른다. 그래서 아직 증명은 안 돼 있는데 그런 몇 가지 경우에 좀 그럴듯한 어떤 플로저블한 그런 아규먼트는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코스믹 센서십 컨젝처라 그래요. 펜로즈가 그렇게 선언해 버린 게. 근데 프루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바운드가 생기냐 하는 건데, 처음부터 바운드들은 넘어가 버린 거는 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예를 들어 차지가 m보다 작은 거에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놈을 점점 차지를 많이 집어넣으면 요 익스트림을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차지가 점점 커지면 저기서 보면은 A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봐요. 그럼 2가 점점 커지면 M제곱 돼서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R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로 돼 버리죠. 오케이? 이 얘기도 참 많았네. 회전을 하거나 차지가 있을 때는 호라이즌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회전이 없는, 차지가 없는 경우, 슈어차이드에 비해서 작아집니다. 슈어차이드의 레디어스는 2m인데 여기가 m 플러스 m보다 작은 뭐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m보다 작아요. 그래서 차지나 앵귤러 모멘텀을 가지면 블랙홀의 사이즈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오케이? 뭔가 앵귤러 모멘텀이나 차지는 잡아다니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블랙홀의 사이즈는 커지겠죠.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뭔가 인력을 안 주는 앵귤러 모멘텀이나 차지가 있게 되면 따라서 블랙홀의 사이즈는 줄어듭니다. 그게 여기 두 번째 그거고.
그건 그렇고. 이제 이런 실험을 해봐요. 아직 익스트리멀은 아닌데 차지를 점점 증가시켜서 익스트리멀 근처로 왔다고 해봐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냐면 블랙홀의 질량을 증가시키는 것보다 블랙홀의 차지를 더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전자 같은 경우. 전자에 차지가 있죠? 근데 질량은 굉장히 작아요. 양성자나 다른 핵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자를 블랙홀 안에 집어넣었을 때 질량의 증가보다는 전하의 증가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 갭이 점점 줄어들겠죠. m제곱하고 2제곱하고 차이가. 그러면 계속 전자를 집어넣으면 어느 순간 저게 2제곱이 m제곱보다 커지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익스트리머를 딱 벗어나서 거기서 그 너머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럼 네이키드 시뮬레이터 될 거예요. 근데 뭔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불편하죠. 커브처 싱귤러리티가 있게 되면은 퓨처가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지 않아요. 고시 서피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결정론적이 되질 않는데, 그래. 그래서 좀 불편해요. 자, 그러면 이런 불편함이 다 없어지려면 전하 대 질량의 비가 전하가 큰 쪽을 계속 집어넣더라도 결국은 저 바운드를 못 넘어간다. 이런 메커니즘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왜 전하를 집어넣으면 이 블랙홀이 almost extreme을 근처에 왔을 때 전하보다 에너지보다 전하를 더 증가시키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블랙홀 서머다이내믹스에서 서드 로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로부터 이제 저 익스트리멀 블랙홀의 템퍼러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템퍼러처가 제로로 가는 리밋이 바로 익스트리멀 리밋이에요. 일반적으로 요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하고 그런 재밌는 성질이 일반 상도론에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 익스트리멀한 경우에 펜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R 플러스 R 마이너스가 하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뀝니다. 전체적인 코저 스트럭처가. 그 다음에 차지가 더 커져 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이 컴팩트 코저 서피스가 없게 돼요. 호라이즌이. 그래서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고 퓨처가 여기 있고 이렇게 레귤러한 스페이스 타임이 되는데 여기 여전히 커비처 싱귤러리티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나간 정보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여기 정보는 우리가 컨트롤하기 할 수가 없는 그런 정보예요. 커비처가 인피니티라서. 그래서 결정론적으로 코시 서피스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제가 1시간하고 8분을 썼네요. 일단 10분까지 질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음.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죠. 네. 네. 아니, 들어가요. R 마이너스, 아까 그거, 요거죠. 네. 네, 여기가 여기가 R 플러스예요. 여기가 R 마이너스고. 그래서 여기서 빛을 쏘는데, 아우터 호라이즌에서 바깥으로 쏜 빛이 이렇게 가는 거고, 안쪽으로 쏜 빛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R이 더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자, 그럼 R 플러스에서는 어떻게 되나? R 플러스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R 플러스에서 빛을
오른쪽으로 쏜 놈은 저걸 따라가고 R 플러스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왼쪽으로 쏜 놈은 미안. 아까 제가 잘못했네. 가죠. 45도로 갈 테니까. 그러면 R이 0, 저기 R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R이 점점 작아지는 쪽으로 가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R은 공간적인 의미를 가질 겁니다. R0가 저거고, 이렇게 해서 R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R이 달라지면 공간적으로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 있는 R-는 그런데, 오른쪽이 문제네요. 오른쪽이. 여기. 요 R- 여기에서 한번 쌓아보면, 내가 오른쪽으로 쏜 빛하고 왼쪽으로 쏜 빛이 있는데, 왼쪽으로 쏜 빛은 계속 R-를 가요. 45도. 네. 오른쪽으로 쏜 빛이 들어가 버리죠. 네. 바깥으로 나가질 않고, R이 더 작은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이쪽하고 약간 좀 다르긴 한데 하나는 오른쪽으로 쏜 빛이 계속 남아있는 거고 호라이즌처럼 R-에서 여기는 오른쪽으로 쏜 빛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더 연장이 돼서 왼쪽으로 쏜 빛이 같은 곳에서 계속 남아있게 되고 그런 차이를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오케이. 혹시 아까 그거를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얘기 못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차지를 점점 안으로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차지가 안에 있으니까 차지는 청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청력을 이기고 중력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익스트림을 근처로 가게 되면 점점 이거를 넣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체 중력에 의해서 잡아다니지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밖에서 밀어줘서 집어넣어야 돼요. 블랙홀 안으로. 그러면 차지에 일을 해주게 되죠. 그럼 차지 값은 안 변하는데 이 일을 받으니까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블랙홀을 통과를 할 때 아까보다는 더 많은 에너지 가지고 통과를 하게 돼서 결국은 전체 스페이스 타임의 에너지는 증가해 버립니다. 정확히 그 밸런스가 익스트리머를 못 넘도록 밖에서 일을 해줘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안 들어가면 여전히 익스트리머를 넘어가지 못하는데 들어가는 놈이 위험한데 일을 해줘서 에너지도 같이 증가해 버려요. 차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요거 하나만 넘어가죠. 오케이. 제가 굉장히 지금 컴팩트하게 내일하고 모레 이 두 번인데 준비를 잘 해야 잘해야지 이걸 커버를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오늘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어샤드 매트릭으로부터 블랙홀 리전이라는 걸 좀 더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도록 하죠. 오케이. M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매니폴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슈어샤드 매트릭 이 기술하는 저 다이아몬드하고 저기 찌글찌글한 그 영역이 다 M입니다. 오케이. 이게 시공간의 매니폴드고 블랙홀 리전은 뭐냐 하면 거기에서 슈라이 플러스의 과거 J-가 그런 뜻입니다. 슈라이 플러스가 저기가 있고 퓨처 널 인피니티 그 다음에 이쪽에도 퓨처 널 인피니티가 있어요. 그거의 과거는 뭐냐 하면 슈라이 플러스에 도달할 수 있는 빛 그러면 요쪽이 다 과거가 되겠죠. 저 오른쪽에 슈라이 요거 그 다음에 저 왼쪽에 슈라이 플러스의 과거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 빼버리면 전체 시공에서 저 위에 이 삼각형 요게 남아있죠. 그게 블랙홀 이전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오케이.
저거는 특별히 슈어차일드 시공간에서만 만족되는 그런 정의일지 모르지만 이 정의는 일반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정의에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슈라이 플러스라는 퓨처 널 인피니티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블랙홀 영역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저기처럼 그 로테이팅 블랙홀 같은 그런 데서는 슈라이 플러스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이거 하고 요거 제외시켜서 그럼 이쪽이 블랙홀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쪽 옵저버들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슈라이 플러스를 이걸 하지 않고 요거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여기는 블랙홀 영역이 아니죠. 여기가. 저기에서부터 과거를, 저거의 과거, 저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 옵저버에 대해서는 이게 블랙홀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홀 영역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어떤 옵저버가 누구냐 그걸 먼저 설정해 놓고 그 옵저버에 대해서 블랙홀이 정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옵저버에 대해서는 블랙홀 영역인데 저 옵저버에 대해서는 블랙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 호라이즌은 그건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 바로 그 영역에 퓨처 널 인피니티의 패스트 그 사건들을 다 모아놓은 거에 바운더리. 그러니까 저게 되죠. 저게. 그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바운더리하고 원래 M하고 교집합이니까 저 영역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퓨처 이벤트 호라이즌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은 거를 요것에 대해서 past null infinity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past event horizon 요 밑에 게 두 개가 정의가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스페이스타임 블랙홀 스페이스타임이에요. 근데 블랙홀에다가 내가 뭐를 집어넣으면 질량 같은 거 집어넣으면 블랙홀의 사이즈가 커지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물질이 들어가고 중력파 같은 게 막 나오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다시 스테이셔너리한 블랙홀이 만들어지겠죠. 스테이셔너리, 다이나믹 블랙홀, 다시 스테이셔너리 블랙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게 빛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호라이즌을 따라가는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빛하고 이 빛, 여기가 이제 바닥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래요.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플래시를 두 개를 딱 켰어. 그럼 여기 쫙 지나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면 여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게 이벤트 호라이즌이라 그러면 이벤트는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서 쏜 빛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물질이 들어오면 약간 옆으로 이동할 거예요. 예?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가다가 물어나서 옆으로 이동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거 직각 노멀한 서피스를 딱 자르면 그게 이제 여기 이벤트 호라이즌의 면적을 계산하는 이 길이에요. 길이. 그래서 이거 다 모아놓으면 제곱해서 하면 이벤트 호라이즌의 면적이 됩니다. 이렇게. 이때 이게 지금 면적인데 이 면적의 선으로 나타냈지만 사실 저게 S2 서피스잖아요. 그래서 S2 서피스의 면적이 델타 A라고 해봅시다. 그 델타 A가 요 빛의 지오대식을 따라서 얼마나 변하나 그게 바로 익스펜전이라는 양의 정의입니다. 오케이? 그거를 원래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제 익스펜전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빛이 따라가면서 그 직각 방향으로 면적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이 빛이 가면서 면적이 늘어나냐? 그러면 빛이 이렇게 발산하는 걸 거고 줄어든다 그러면 아마 빛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아지는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나면 포지티브한 익스펜전을 갖고 면적이 줄어들면 네거티브한 익스펜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 양을 익스펜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블랙홀의 사이즈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런 거를 나타낼 겁니다.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에서는 이 익스펜전이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거 계속 나란히 갈 테니까. 네. 여기도 그럴 거예요. 근데 다이내미컬한 곳에서는 저게 0이 아니고 양수가 되거나 만약에 음의 질량을 집어넣으면 음수가 되겠죠. 그런 양들입니다. 익스펜전이. 자, 20분, 10분 남았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로우스 오브 블랙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확장을 하죠? 이렇게 되면 좀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파워포인트를 만들려고 보니까 한이 없어서 일단은 제 노트를 그대로 가져다 했습니다. 블랙홀의 정의는 좀 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심토틱컬리 플랫한 그런 스페이스 타임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어떤 스페이스 타임이 있을 때 센트럴 리전에서 멀리 가면 민카우스키 매트릭이 기수되는 영역이 있다는 게 그냥 어심토틱 플랫니스입니다.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그 플랫니스도 요새 들어와서 굉장히 풍부한 스트럭처를 갖고 있고 성질이 많다는 게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매트릭 컴포넌트가 멀리 가는 쪽을 R로 기술한다 그러면 레디얼 코디네이트라 그러면 R의 몇 승으로 떨어지느냐? R분의 1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어심토틱니스의 플랫니스의 어떤 기준이 돼요. 그리고 그 계수를 ADM 에너지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블랙홀 이전 아까 했죠? 이벤트 호라이즌도 얘기했고 이번엔 이제 훅 컨젝처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 어스트로피지컬한 매터의 모임이 언제 블랙홀로 만들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블랙홀 만들 것 같죠. 예? 여기에 물질이 별이 이렇게 수축을 한다 그래도 아직 이벤트 호라이즌이 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언제쯤 나올 것이냐? 빡빡해질 때. 그러면 작은 영역에 물질이 많으니까 더 많이 휘어졌겠죠.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벤트 호라이즌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량적으로 하는 게 아직 없어요. 사실. 언제 블랙홀이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보게. 근데 후 컨젝처라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저 물질이 질량 M을 가진 물질이 이렇게까지 수축이 됐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 호라이즌이 만들어졌으니까 혹은 블랙홀이 만들어졌으니까 하는 건데 여기 물질이 있으니까 아직은 그 아까 이벤트 블랙홀의 그런 매트릭은 아니겠지만 요 백큐면 여기는 이게 만약에 이벤트 호라이즌이 만들어졌으면
여기는 아까 그런 매트릭이 기술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백큐이어서. 어쨌든 어떻게 보냐면 요 물질의 둘레를 다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재보고 아래 위로도 재보고 다. 그랬을 때 거기서 제일 긴 거, 그게 매스에 의해서 4πm이 갖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거보다 크면 그러면 아직은 안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요 판단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요게 그냥 저기예요. 요 질량이 만약에 슈어차일드 블랙홀을 만들었다 그러면 슈어차일드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의 반경입니다. 반경이 2m이죠. 그러니까 2πr이 이 원둘레예요. 그러니까 4πm이 바로 슈어차일드 블랙홀의 원둘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슈어차일드 이 질량이 모양새가 어떻든 간에 저 질량이 슈어차일드 블랙홀을 만들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둘레가 이벤트 호라이즌 둘레가 4πm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둘레를 막 재서 4πm보다 큰 게 안 나오면 그러면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거라는 게 바로 후 컨젝처예요. 예. 3분 남았네요. 싱귤레러티 스요렘은 블랙홀 안쪽에 보면 미래 커베처 싱귤레러티가 있거나 혹은 로테이팅 블랙홀 같은 경우는 안쪽 어두운 곳에 커베처 싱귤레러티가 있습니다. 그런 커베처 싱귤레러티가 블랙홀의 특징인데 물론 모든 블랙홀 솔루션이 커베처 싱귤레러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런 커베처 싱귤레러티가 있게 됩니다. 대부분의 블랙홀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만들어지냐 하는 그런 게 이제 질문이고 요게 펜로즈하고 호킹에 의해서 펜로즈가 기본적으로 프루프를 했죠. 그리고 블랙홀을 우리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이게 1960년대 초에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블랙홀이 어떤 성질을 가질 거냐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블랙홀과 인터랙션하는 내가 물질을 집어넣거나 뭐 할 때 이걸 레귤러한 매터를 집어넣어야지 음의 질량을 갖는 질량을 집어넣거나 하면 그러면 블랙홀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매스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블랙홀과 인터랙션을 하는 그런 매터에 어떤 성질을 임포즈 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건들이 우리가 에너지 컨디션이라고 보통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weak 에너지 컨디션, strong 에너지 컨디션, 그다음에 뭐 도미넌트 에너지 컨디션, 널 에너지 컨디션 이런 많은 종류의 에너지 컨디션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물질을 아무 물질이 아니고 물리에서 허용되는 그런 물질만을 고려하고 싶어서 그렇게 컨디션을 리파인 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컨디션만 있으면 만족하면 클레임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정한 컨디션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프로세스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싱귤러리티 시어럼에서 필요한 매터의 조건은 스트롱 에너지 컨디션이에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시어럼에서 필요한 그 컨디션은 그냥 널 에너지 컨디션이라고 빛에 대한 컨디션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블랙홀이 관여된 그런 여러 가지 프로세스에서 어떤 결론을 다다르기 위해서 최선의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매터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매터에 대한 조건은 우리가 가장 스트롱한 거는 도미넌트 에너지 컨디션만 만족하면 그건 우리가 보통 물리적인 매터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고
스트레이트 서피스 개념 생략하겠습니다. 이 코스믹 센서식 컨젝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커베처 싱귤러리티가 생기면 우리가 보기 전에 이벤트 호라이즌 같은 그런 컴팩트한 널 서피스가 생겨서 감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질 못하게 된다 하는 컨젝처가 코스믹 센서식 컨젝처입니다. 센스를 못한다는 겁니다. 센서가 커베처 싱귤러리티를. 자, 토폴로지스 요렘이 있는데 30분이 지났군요.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뭐냐면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는데 이벤트 호라이즌의 토폴로지가 우리가 보통 스피어죠. S2하고 아이소모픽하다. 이겁니다. 다만 어떤 조건이 있냐면 모든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의 토폴로지가 S2냐? 그건 아니고 제너럴 렐러티비티에서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의 토폴로지는 S2다. 이게 스테이트먼트예요. 클레임이에요. 아니 그러면 블랙홀이 하면 이벤트 호라이즌은 당연히 S2인 거 아니야? 이런 거. 물질을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2 토폴로지가 갖는 블랙홀을 여러 개 내서 이렇게 둥그렇게 링처럼 만들어놔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 잡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에 부딪히면서 하나의 블랙홀이 되겠죠? 그러면 이벤트 호라이즌 토폴로지는 토러스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토폴로지가 S2가 아닌 블랙홀이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까 같은 클레임은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카운터 이그젬플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클레임이 뭐냐면 스테이셔너리 블랙홀의 이벤트 호라이즌의 토폴로지는 스테이셔너리예요. 이거는 토로스로 이렇게 이벤트 호라이즌이 만들어졌지만 아마도 계속 수축해서 딱 붙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한 블랙홀이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이거 스테이셔너리한 블랙홀의 토폴로지는 이벤트 S2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달라붙지 않게 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빙빙 돌려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밸런스를 이루면 계속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폴로지가 이벤트 호라이즌이 계속 토로스를 유지할 거고. 그럼 이게 카운터 이그젬플 아니야? 스테이셔너리 하면서 토폴로지가 S2가 아니야. 안 된다는 겁니다. 토로스 이런 거 한 상태에서 로테이션을 계속 돌려도 이게 스테이셔너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블랙홀을 토로스로 이렇게 붙여버렸어. 근데 더 수축이 안 하게 안으로 쫄아들지 않게 이 평면축으로 해서 빙빙 막 돌려요. 앵귤러 모멘텀을 줬어요. 왜 이게 스테이셔너리한 상태가 안 될까요? 에? A가? 그거는 이게 뭐가 빠져나가요. 이 토러스 된 블랙홀을 빙빙 돌리면 여기서 뭐가 빠져나가요. 그게 뭘까요? 네, 중력파. 중력파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점점 앵귤러 모멘텀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수축이 될 거고, 그럼 중력파 빠져나가고 수축이 되고 결국은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S2가 돼버려요. 그래서 S2가 되고 나서 회전하는 거는 어느 순간 중력파가 안 빠져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커 블랙홀이에요. 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한 블랙홀의 토폴로지는 S2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만하라네요. 못 들어갑니다. 제가 노트북을 빌려서 이게 제 거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